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듀얼 브레인, AI 시대의 실용적 생존 가이드 1장입니다. 네, AI랑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정말 잘 협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인데요. 그렇죠. 요즘 정말 중요한 이슈죠. 네. 이 책에서 이제 인간과 AI, 이 두 개의 뇌가 아예 다르게 작동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뇌랑 AI 뇌가 정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이게 흥미로웠어요. 네네. 인간은 뭐랄까? 감정, 직관, 또 경험 이런 걸 다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복합적이죠. 특히 복잡한 사회적인 맥락 같은 거 읽어내는 거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거 생각해내는 창의성. 이런 건 정말 인간적인 영역이고요. 맞아요. 반면에 AI는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찾아내고 그걸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뭐 거의 특화되어 있죠. 아, 데이터 처리 능력. 네. 대량 정보 처리 속도나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작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뭐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서로 강점이 다른 인간과 AI가 힘을 합치는 거, 이걸 듀얼 브레인 체계라고 부르더라고요. 듀얼 브레인이라 뭔가 좀 와닿네요. 근데요,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근데 책에서는 AI가 만능은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건가요? 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강점들 있잖아요. 네, 맥락 이해나 창의성 같은 거요? 네, 그런 깊이 있는 이해, 아니면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 또 중요한 게 윤리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선 AI가 아직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인간이랑 AI가 꼭 같이 가야 한다. 협업이 필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그럼 결국 핵심은 역할을 잘 나누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역할 분담. AI는 뭘 잘하고 인간은 뭘 잘하는지 알아서? 네. AI는 데이터 처리, 정보 검색, 반복 작업 이런 거에 강점을 발휘하고요. 인간은 AI가 딱 던져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뭐랄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맨 마지막에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아, 최종 결정은 사람이. 그렇죠. 모든 걸 AI한테 맡기거나 반대로 사람이 다 하려고 하는 거 둘 다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책에서 소개된 거라든지? 네, 그럼요. 의료진단 보조 같은 분야요. 아, 의료요? 네, AI가 수많은 영상 데이터 분석해서 의사가 놓칠 수 있는 걸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오. 근데 최종 진단은 환자 전체 상태를 봐야 하니까 의사가 하는 거죠. 또 금융 데이터 분석이나 맞춤형 교육 같은 데서도 이미 AI랑 사람이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AI 능력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아, 맹신하면 안 된다. 네.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또 AI를 그냥 도구로만 볼 게 아니라 협업하는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파트너요? 네. AI가 내놓은 결과도 비판적으로 보고 또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 주는 능력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듣고 보니까 AI랑 어떻게 일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단순히 쓰는 걸 넘어서요. 정확합니다. AI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게 이 1장의 핵심 메시지 같아요. 네. 인간의 강점이랑 AI 강점을 잘 조합해서 듀얼 브레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AI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전략이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 논의를 들으시는 당신의 업무나 일상 속에서는 이 듀얼 브레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에 나온 여러 산업 분야 사례들이 힌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인간과 AI의 협력이 단순히 지금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요. 미래에는 우리가 문제 해결이나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 자체의 본질을 혹시 바꾸게 되지는 않을까요? 아,
개념 자체가 바뀐다. 네, 인가의 직관과 AI의 분석력이 합쳐진 뭔가 새로운 형태의 지성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듀얼 브레인, AI 시대의 실용적 생존 가이드, 그중에서도 2장 AI 현재와 미래 분석 내용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보면서 AI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우리 일상이나 업무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우리는 또 뭘 준비해야 할지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에서 흥미로운 점이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제 AI가 그냥 소수 전문가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 기술의 문턱이 확 낮아졌다는 거죠. 실제로 자료 보니까 번역이나 글쓰기 도와주는 거, 이미지 인식 같은 거요. 네, 이미 우리 생활이나 업무에 꽤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당신도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혹시 요즘 이런 AI 도구들 써두면서 와, 이런 것도 되네 하고 놀라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매번 놀라죠. 그만큼 AI가 정말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자료가 또 중요한 걸 짚어주잖아요. AI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거? 네, 맞아요. 그 양쪽 다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AI가 뭐든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런 기대도 좀 그렇고. 그렇죠. 반대로 또 일자리 다 뺏기고 큰일 날 거다. 이런 공포도 좀 과하다는 거죠. 네. 둘 다 약간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AI도 여전히 실수하고 그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아, 그 균형 잡힌 시각.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AI가 진짜 대단하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서도 지적하잖아요. 실수를 한다. 미묘한 뉘앙스는 놓친다. 윤리적 딜레마는 어렵다. 이런 거요. 네.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자료에 막 나온 건 아니지만 핵심은 AI가 아직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AI 번역이 문법은 완벽해도 그 문화적인 배경이나 숨은 뜻 같은 걸 놓쳐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료는 결국 AI가 주는 정보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종 판단이나 책임은 우리 인간이 져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맹신도 뭐 공포도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자료 보면 앞으로 AI가 산업이랑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온다고 예측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 영향력이 커질 거라고 봐요. 당연히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새로운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든지 또 윤리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알고리즘 편향성 같은 거요. 네, 고려할 게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변화 방향이 기술 자체가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기술이 정하는 게 아니다. 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기술은 그냥 도구고 그걸 어떻게 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 기술 발전 방향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게 핵심이군요. 네. 뭘 말하는 걸까요? 네. AI 리터러시. 이게 그냥 AI 도구 쓸 줄 안다 이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아, 사용법 이상이다. 네. 자료 설명처럼 AI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또 AI가 만들어낸 정보의 장점이나 단점, 한계를 구별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내 목적에 맞게 AI를 효과적으로 쓰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다 합친 거죠. 그렇군요. 총체적인 능력이네요. 네. 자료의 표로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결국 AI를 적극적으로 쓰되 그 한계를 딱 알고 계속 배우고 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 이게 미래 사회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는 거죠. 단순히 도구 사용법 익히는 게 아니라 AI랑 같이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군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면요. AI는 이제 뭐 먼 미래 기술이 아니라 당장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적인 도구, 또 파트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가능성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AI 리터러시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당신이 매일 그냥 당연하게 쓰는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서 자주 쓰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뭐 예를 들면 검색 능력, 아니면 일정 관리 앱. 좋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 AI가 당신이 떠올린 바로 그 기술이나 능력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거나 혹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죠. 아, AI가 내 검색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내 일정 관리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요. 네. 자료에서 직접 다룬 건 아니지만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 이런 고민들이야말로 AI 시대를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맞이하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좋은 마무리 질문인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AI 시대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과 AI, 듀얼 브레인의 협업이라는 흥미로운 자료, 특히 3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인간과 AI가 어떻게 하면 정말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 핵심 통찰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거 아닌가 싶어요. 이 새로운 AI 시대에 인간의 강점하고 AI의 강점, 이걸 어떻게 잘 엮어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이 흥미로운 질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각자 뭘 잘하는지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AI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나 뭐 패턴 인식, 빠른 분석 이런 거에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연산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AI 계산 능력은 뭐 정말 놀랍죠. 근데 인간에게는 여전히 AI가 아직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직관, 창의성, 또 공감 능력, 복잡한 윤리적 판단 같은 거요. 그리고 상황의 그 미묘한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의 장점을 잘 살려서 최고의 파트너십을 만들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 파트너십. 자료에서 듀얼 브레인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AI랑 인간의 협력을 우리 뇌에 비유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듀얼 브레인, 이게 마치 우리 뇌 안에 두 가지 사고방식, 그러니까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 1이랑 좀 느리지만 분석적인 시스템 2, 이것처럼 작동한다는 아이디어거든요. AI는 그 시스템 2의 논리적인 분석 능력을 정말 극대화해 주죠.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번뜩이는 직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성, 이건 여전히 인간, 즉 시스템 1하고 연결된 고유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제대로 결합될 때, 그러니까 AI가 데이터 분석 부담을 확 덜어주면 인간은 그 통찰을 기반으로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시너지고요. 와, 그렇게 보니까 AI가 그냥 일을 대신해주는 뭐 그런 도구를 넘어서 진짜 우리의 사고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두 번째 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그냥 업무 자동화랑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자동화를 넘어서 증강의 관점에서 봐야 해요. 우리의 능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AI를 뭐 학습 도우미로 쓴다거나 아이디어 구상 파트너로 아니면 복잡한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AI랑 협력한 그룹이 혼자 한 그룹보다 문제 해결 속도도 빠르고 결과물의 창의성이나 분석 깊이도 훨씬 뛰어났다는 실험 결과가요. 핵심은 AI가 우리 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적 파트너가 돼서 우리의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준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 그러니까 AI를 두 번째 뇌로 받아들이는 이 마인드셋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아,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래도 뭐랄까, AI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는 없을 텐데요. 인간이 반드시 중심을 잡고 이끌어야 하는 부분은 어딜까요? AI의 한계점도 명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AI가 만능은 아니죠. 절대로요. 특히 윤리적인 딜레마가 얽힌 결정이라든지 인간관계의 그 미묘한 감정이나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일, 또 정해진 데이터나 규칙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 이런 건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AI가 제안하는 수많은 정보와 분석 결과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인 가치 판단, 방향 설정은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AI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 예를 들면 깊이 있는 공감 능력, 창의적인 발상, 윤리적인 추론 능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더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AI에게 맡기고 어떤 일은 내가 직접 할 건지 이런 전략적인 결정도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AI의 발전을 그냥 따라가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설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직접 AI랑 부딪혀 보면서 나만의 활용법을 찾는 경험도 중요하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다양한 AI 툴하고 협업을 해보면서 나한테는 이런 방식이 맞구나 이걸 체득하고 또 AI의 가능성하고 한계를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화에는 유연하게 적응하되 우리의 중심은 잃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면 결국 핵심은 AI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능력을 확장시키는 파트너로 삼아서 듀얼 브레인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께도 깊은 통찰을 드렸으면 합니다.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요, AI를 단순히 정보 검색기나 자동화 도구로 쓰는 걸 넘어서요, 마치 지적인 스파링 파트너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AI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내 아이디어를 반박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호작용이 여러분의 사고 과정 자체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탐구해 볼 가치가 충분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다룰 자료는 보내주신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 그중에서도 4장 협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네. 이 장에서 AI랑 인간이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게 우리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통찰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네, 단순 기술 도입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생각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장에서 일단 가장 강조하는 건 AI와의 협업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표준, 뉴 노멀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게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 2가지를 제시하거든요. 네, 그 켄타우로스 모델하고 사이보그 모델. 네, 맞아요. 이 두 모델이 바로 듀얼 브레인, 그러니까 인간지능이랑 AI가 결합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주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먼저 그 켄타우로스 모델은 이름처럼 인간하고 AI가 각자 잘하는 영역을 딱 나눠서 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AI가 막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좀 반복적인 작업, 이런 걸 처리해주면 당신은 그 결과를 보고 최종적인 전략 판단이나 창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아하, 각자 영역을 지키면서 시너지를 내는 거네요. 네, 그런 형태입니다. 반면에 그럼 사이보그 모델은요? 이건 좀 더 결합된 느낌인데요. 맞아요. 이건 훨씬 더 통합적인 접근이에요. AI가 거의 생각의 파트너처럼 당신의 인지 과정에 실시간으로 막 개입하는 거죠. 실시간으로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글을 쓰다가 AI가 더 나은 표현을 쓱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디자인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로 시각화해서 보여준다거나. 와, 진짜 생각 파트너 같은데요. 인간의 능력이 AI랑 합쳐져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어떤 모델을 쓰느냐가 그냥 효율성 문제만이 아니라 결과물의 질 자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의 업무에서는 이 둘 중에 뭐가 더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 모델들이 그냥 개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벌써 다양한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해요. 실제 사례들이 있군요. 네, 이 장에서도 의료 분야에서 AI가 진단 보조하는 거, 금융에서 투자 분석 돕는 거, 이런 사례들을 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디자이너가 AI 제안으로 영감 얻는 것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AI를 그냥 도구, 이렇게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도구가 아니라 그럼 뭘로 봐야 할까요? 함께 문제를 풀고 가치를 만드는 협업 파트너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듀얼 브레인 시스템의 핵심적인 작동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협업 파트너,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군요. 근데 이런 협업을 잘 하려면 또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에서도 다루고 있죠. 네, 그럼요. 단순히 AI를 다루는 기술적인 능력,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필요한가요? 우선 AI가 뭘 잘하고 또 뭘 못하는지 그 강점과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요. 네, 그건 기본이겠네요. 그리고 AI가 내놓는 결과 있잖아요. 그걸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게 정말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요. AI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아, 맞아요. 비판적 사고, 중요하죠. AI 결과도 결국 검토가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꾸준히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AI 파트너의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뭐랄까,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또 언급해요. 함께 성장한다. AI를 그냥 부하 직원처럼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발전하는 동료로 봐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상호작용이 결국 듀얼 브레인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높이는 열쇠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개인 차원을 넘어서 조직 전체에도 영향을 많이 주겠는데요. 아, 그럼요. 굉장히 크죠. 이 자료 보면 기존의 역할 분담이나 책임 소재, 의사결정 방식, 심지어 소통 방식까지 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조직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AI랑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조직 문화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자료에서는 이런 조직의 변화에 훨씬 더 유연하고 학습 속도도 빠르고 결국 경쟁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술 도입만 할 게 아니라 조직 운영 방식, 문화까지 혁신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미래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듀얼 브라인 4장 내용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통찰, 그러니까 당신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들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첫째는 역시 AI와의 협업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필수 역량이라는 인식. 이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이걸 기본적인 업무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점. 둘째는 아까 말한 켄타우루스랑 사이보그 모델 있잖아요. 네네, 두 모델. 그 차이를 명확히 알고 당신의 업무 특성이나 목표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협력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걸 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듀얼 브레인을 잘 만드는 첫걸음일 겁니다. 전략제된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는 AI가 주는 제안이나 분석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비판적 사고. 네, 당신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동시에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AI 파트너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런 변화가 결국 조직 문화 변화를 가져오니까 새로운 방식에 좀 열린 마음으로 적응하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걸 이 자료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끊임없는 학습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이런 AI 협업 능력을 그냥 개인 기술로만 보지 말고 당신과 당신이 속한 조직의 핵심 경쟁 우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조직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 네. 이게 미래 환경에서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이 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결국 핵심은 인간지능과 AI의 시너지를 통해서 이전에는 못했던 수준의 성과를 내는 듀얼 브레인 시스템을 누가 더 잘 만들고 활용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전망입니다. AI와 인간의 협업이라는 정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께서 이 자료를 통해 얻고 싶으셨던 통찰에 좀 가닿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의 업무 환경이나 개인적인 목표를 생각해 보셨을 때 켄타우로스 모델과 사이보그 모델 중에 어떤 협업 모델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당신의 분야에서 이 듀얼 브레인적인 사고방식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나 기회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듀얼 브레인 5장, 이 내용의 바탕으로 AI를 실제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보 요약이 아니라
AI를 진짜 업무 파트너로 만드는 그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거기서 얻을 통찰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그거죠. AI를 그냥 뭐 자동화 도구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역량을 확장시키는 파트너로 어떻게 삼을 거냐, 그 실질적인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제 조건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조하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저도 정말 공감했어요. AI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먼저 내가 하는 일이 뭔지, 그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거. AI가 잘하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걸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AI는 뭐 방대한 데이터 처리나 반복적인 업무는 정말 잘하죠. 하지만 그 맥락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또 윤리적인 판단 같은 거는 명확한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그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모든 걸 그냥 AI에 맡기려고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켄타우로스 모델이랑 사이보그 모델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AI랑 어떻게 협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틀 같은 걸 제시해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AI가 초안 같은 걸 만들면 사람이 그걸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거나 창의적인 수정을 더하는 방식,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런 식이죠. 그 켄타우로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 분담, 분업에 가깝고요. 각자 잘하는 걸 하는 거죠. 뭐 AI가 자료 찾고 정리하면 사람은 그걸 바탕으로 전략을 짠다거나. 아하, 반면에 사이보그는 좀 더 통합적이에요. 뭐랄까 사람의 작업 과정에 AI한 깊숙이 들어와서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 같이 만들어간다? 더 긴밀하게 붙어 있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디자이너가 AI한테 이런 스타일로 이미지 만들어줘 요청하고 그 결과 보면서 실시간으로 아니 이건 좀 더 이렇게 피드백 주면서 함께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듣고 보니 두 모델 다 일리가 있네요. 켄타우루스는 역할이 명확해서 효율적일 것 같고 사이보그는 뭔가 더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을 쓰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건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걸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판단과 결합해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핵심입니다. 아, 비판적인 검토. 네. 자료에서도 뭐 컨텐츠 제작이나 번역, 데이터 분석 같은 실제 업무 사례들을 들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AI 활용의 주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명확한 의도 또 목적을 가지고 AI에게 역할을 줘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운전대는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AI는 도구일 뿐 결국 방향 설정과 최종 결정은 사람의 몫이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뭘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AI를 잘 쓰고 못 쓰고는 기술 자체보다도 내 일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뭐지? 이 질문에 얼마나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거고요. 아,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 역시 그게 시작이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AI는 만능이 아니니까 명확한 역할과 한계가 있는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켄타우루스든 사이보그든 내 업무 스타일에 맞는 협업 모델을 내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거죠.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한다. 네, 결국 AI 활용 능력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주도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AI 활용 능력이 결국 자기 이해와 주도성에 달렸다는 말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듀얼 브레인 5장을 통해 얻은 이런 통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내 핵심 업무에 켄타우루스 모델을 적용한다면 혹은 사이보그 모델을 적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떤 방식이 나의 업무 방식과 더 잘 맞고 또 장기적으로 나의 경쟁력을 더 높여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 창의적 협업, AI와 인간의 시너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6장, 창의성과 생산성의 동반 상승 내용에 집중해서요. 네. AI를 그냥 일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창의력이랑 생산성을 같이, 정말 같이 끌어올리는 협업 파트너로 만드는 법.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깊이 정리하고 통째로 얻고 싶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목표는 명확합니다. AI와 인간, 각자 잘하는 걸 어떻게 조합해서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이 꼭 주목해야 할 변화는 무엇일까? 네네. 이 AI 시대에 당신에게 진짜로 필요한 역량이 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이 자료 6장을 보면 AI가 단순 자동화를 넘어선다고 딱 강조하던데 그 의미가 정확히 뭘까요? AI랑 인간,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뉜다고 봐야 할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AI는 확실히 방대한 데이터 처리나 패턴 인식, 반복 작업 이런 거는 정말 인간을 압도하죠. 그렇죠.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거나 복잡한 인간관계, 문화적 맥락 같은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좀 명확해요. 그런 부분은 아직 어렵군요. 네, 반면에 인간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직관, 경험, 감성, 그리고 상황 맥락을 읽는 능력, 여기서 강점을 가지죠. 핵심은 이 둘의 강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융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각자 잘하는 걸 넘어서서 같이 했을 때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거죠. 융합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창의성 측면에서는요,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AI가 아이디어 내놓으면 그걸 그대로 쓰는 건 아닐 텐데요. 6장에서 뭔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나요? 물론이죠. 6장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AI의 제안은 어디까지나 출발점 아니면 재료일 뿐입니다. 출발점. 네, 중요한 건 당신의 그 비판적인 시각과 경험을 더하는 과정이에요.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보고 이게 최선인가? 다른 가능성은 없나? 이렇게 질문하면서 검토하고 당신의 직관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AI가 놓친 어떤 미묘한 감정선이나 문화적인 코드 같은 걸 당신이 보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I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딱 얻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틀어 볼 수도 있죠. 비틀어 본다. 6장에서 또 흥미롭게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일부러 AI한테 좀 비현실적이거나 잘못된 제약 조건을 주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예요. 와, 일부러 제약을 건다고요? 그건 진짜 생각 못했네요. 보통은 제약을 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설적인 충돌이 오히려 인간의 창의성을 더 자극한다는 거죠. 와, 그게 어떻게 창의성으로 이어지는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생산성 쪽은 어떤가요? AI가 반복 업무를 해주면 우리는 그 남는 시간에 뭘 해야 할까요? AI 덕분에 확보된 그 시간과 에너지는요, 더 고차원적인 활동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나 전략 수립 같은 거요. 고차원적인 활동? 네. 예를 들어 AI가 복잡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주면 당신은 그 숫자 더미 속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거나 이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네네, 스토리텔링. 또는 그 데이터가 실제 비즈니스나 연구 현장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깊이 해석하는 역할, 이런 걸 맡는 거죠. 그렇군요.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영상 판독을 보조하면 의사는 환자와의 소통이나 최종 진단, 치료 계획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네. 금융에서는 AI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문가는 거시경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고려해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AI가 무엇을이랑 어떻게를 상당 부분 해결해 준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대체 어떤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그 비판적 사고와 감성지능의 중요성이 확 부각됩니다. 비판적 사고와 감성지능. 네, AI가 제시하는 정보나 분석 결과를 그냥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정보의 신뢰도, 혹시 모를 편향성, 숨겨진 맥락 같은 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 이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계속 파고드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해석은 불가능한가?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 고유의 영역인데요. 공감 능력,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 또 윤리적인 딜레마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감성지능과 윤리의식. 이건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당신을 차별화하는 핵심 역량이 될 겁니다. 들어보니까 AI와의 협업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핵심은 분업을 넘어선 융합에 있습니다. 융합. 네, AI의 분석력과 속도를 활용하되 최종 판단과 의미 부여, 창의적인 비틀기, 그리고 인간적인 소통은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죠. 이걸 잘하려면 AI를 그냥 편리한 도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당신의 지능과 창의성을 확장시키는 사고 파트너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 이게 필요합니다. 사고 파트너, 관점의 전환군요. 네, 이 파트너십을 잘 구축할 때 비로소 AI 시대에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6장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이고 당신이 얻어가실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사고 파트너로 인식하는 전환,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감성지능의 중요성. 네, 깊이 있는 정리를 원하셨던 만큼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와 닿으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될수록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AI와 인간, 듀얼 브레인 의사결정이라는 책의 7장 AI와 의사결정 발췌본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다루는 내용이 참 시의적절하죠. 맞아요. AI랑 인간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이 둘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잘 결합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AI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오늘 이 듀얼 브레인이라는 접근법, 이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 여러분이 실제 생활이나 업무에서 써먹을 만한 그런 통찰을 좀 얻어가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좋은 목표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AI에 너무 의존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 듀얼 브레인이 왜 중요한지 여기서부터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일단 AI 강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역시 AI 하면 뭐니 해도 그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 아니겠어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분석하고 또 거기서 논리적이고 통계적인 결론을 딱 뽑아내는 거. 그렇죠. 그 속도랑 정확성은 정말 인간이 따라가기 힘들죠. 근데 또 인간은 다른 강점이 있잖아요. 어떤 걸까요? 바로 맥락을 읽는 능력이죠. 단순히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상황, 뭐랄까 숨겨진 의미 같은 걸 파악하고 또 경험에서 오는 직관이나 감정, 윤리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하잖아요, 인간은. 아, 맞아요. 그 복합적인 고려 능력, AI는 아직 그게 좀 약하죠. 네. 그래서 AI가 주는 답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맥락이나 윤리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AI의 분석이 오히려 좀 치명적인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뭐 사람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미묘한 비즈니스 협상 같은 거요. 단순히 숫자만 봐서는 안 되는 상황들. 아하. 그런데 AI 성능이 워낙 좋아지니까 자꾸 그 답을 그냥 믿고 싶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어서 경고해요. AI를 너무 믿게 되면 오히려 우리 인간의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판단력이 약해진다. 네. 심하면 싱글 브레인 상태, 그러니까 AI 뇌에만 의존하는 상태로 퇴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생각하는 걸 멈추게 되는 거죠. 그거 좀 무서운데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니? 그렇죠. 편리함의 대가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AI의 장점은 활용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능력은 지키는 방법.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듀얼 브레인 모델입니다. 듀얼 브레인? 이름이 재밌네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AI의 분석 결과를 일단 출발점으로 삼는 거죠. 아, AI가 이렇게 분석했구나. 네, 출발점. 근데 그걸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딱 붙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분석이 우리 상황에 맞나? 다른 고려사항은 없나?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AI는 조수나 파트너처럼 쓰고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의 분석에다가 인간의 그 맥락이의 능력, 경험에서 나온 통찰, 그리고 뭐 창의성 같은 것들을 더하는 거죠. 중요한 건 AI가 뭘 제안하든 간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태도겠네요. 진짜? 왜? 다른 건 없어? 이렇게요. 바로 그거죠.
그냥 정보를 받아먹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자세.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협업했을 때 효과가 있었나요? 뭐 연구 결과 같은 거요? 네. 책에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소개되는데요. AI랑 같이 협력해서 과제를 한 그룹이 인간끼리만 한 그룹보다 성과가 더 좋았대요. 오, 정말요? 어떤 면에서요? 더 빠르고 더 창의적이고 분석적으로도 더 뛰어난 결과물을 내놨다고 합니다. 확실히 듀얼 브레인의 시너지가 있는 거죠. 와, 시너지가 확실하네요. 그럼 이제 무조건 AI랑 같이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주의점이 나와요. 주의점이요? 네. 실험 참가자들이 AI가 준 답변을 뭐랄까 깊은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쓰는 경향이 되게 강했다는 거예요. 아, 그냥 복부 타듯이?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인간의 그 비판적 사고 능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싱글 브레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편리함에 빠져서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추는 함정? 네. 그리고 또 AI가 가끔씩 완전 엉터리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잖아요.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요. 편향성 문제도 있고요. 그렇군요. AI 협업 효과는 분명하지만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아주 비판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네요. 결국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균형이에요, 균형. AI의 분석력과 인간의 깊이 있는 통찰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하는 거죠. 맹신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 무시할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비판적인 눈을 딱 뜨고 적극적으로 AI랑 대화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또 활용하고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료가 가장 힘주어 말하는 원칙은 결국 이거 같아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최종적인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네, AI는 정말 강력한 도구고 훌륭한 조언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자신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AI 도구를 쓰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I는 파트너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오늘 살펴본 이 듀얼 브레인 접근법,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술의 힘을 빌리면서도 우리 인간 고유의 판단력과 책임감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AI가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판단을 도와주는 미래가 올 텐데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의 그 인간적인 통찰력, 분별력을 어떻게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AI가 제시하는 효율적인 답,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가치, 여러분만의 해석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계속 길러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듀얼 브레인 8장 AI와 인간의 협업과 미래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AI가 인간을 대체한다 이런 관점보다는요. 서로 강점을 살려서 어떻게 같이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공생관계 가능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어떤 통찰이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책에서 AI랑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잖아요. 인간만이 가진 능력, 창의성이라든지 공감 능력, 또 윤리적인 판단 같은 거요. 이건 여전히 중요하고 반면에 AI는 데이터 기반 분석이나 좀 반복적인 작업 이런 거 잘하니까 이 둘의 시너지가 미래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듀얼 브레인이 바로 이런 인간지능이랑 AI 분석력을 합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게 단순히 그냥 역할을 나눈다. 이걸 넘어서요. 서로의 능력을 이렇게 증강시키는 관계로 갈 수 있다.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요. 의사 선생님의 경험이나 직관 이런 거랑 AI의 방대한 의료 데이터 분석 능력을 딱 결합하면요. 훨씬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연구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시스템을 설계할 때부터요. 이 기술이 과연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줄 거냐 이 질문을 딱 중심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술 자체에만 빠지지 말고 사용자 필요라든지
윤리적 기준 이런 걸 꼭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아, 기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설계. 네, 그 말씀이시군요. 근데 AI가 인간 능력을 그렇게 막 강화시켜 준다면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꽤 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네.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좀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그런 곳의 격차를 AI로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되게 복잡한 기후변화 모델 같은 거 분석해서 효과적인 대응책 찾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뭐 빈곤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맞춤 교육으로 사람들 잠재력 키우는 거 도와준다든지. 그러니까 인류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 실마리를 AI랑 협력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 혹시 잘못 쓰일 위험은 없을까요? AI 역할이 점점 커지면 인간이 좀 주도권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사실 있잖아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그래서 저자도 인간 주체성 유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최종 결정권은 인간한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을 감독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AI 알고리즘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편향성이라든지 예측 불가능성, 또 이게 자칫 사회 불평등이나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윤리적, 사회적 위험 요소들, 이걸 충분히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 개발 속도만큼이나 이런 사회적 논의, 또 합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결국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 자세나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군요. 아, 이게 바로 책에서 말하는 듀얼 브레인적 사고. 그러니까 단순히 지능, IQ만 높은 게 아니라 공감 능력, EQ나 윤리적 판단 능력, 이런 걸 같이 갖추는 게 중요해진다. 이 이유겠네요. AI를 그냥 도구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어떤 한계를 보완해주고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파트너로 봐야 한다. 이런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AI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혹시 가져올지도 모르는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된다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AI 발전 방향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사회적 가치나 윤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래는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 자료가 여러분께 드리는 핵심 통찰은 아마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AI랑 인간은 대체 관계가 아니다. 서로 보완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협력 파트너다. 이거고요. 둘째, AI 기술 활용의 최종 목표는 기술 자랑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사회 전체 이익을 늘리는 데 있어야 한다. 셋째, AI 시대에는 기술 잘 다루는 능력만큼이나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결정권을 지키는 게 필수다. 넷째, 듀얼 브레인처럼 AI를 통해서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혁신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이걸 인정하고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계속 질문하고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 이 정도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통찰들을 통해서 AI를 단순히 그냥 기술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 또 개인의 삶,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바꾸는 어떤 거대한 힘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힘을 그럼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쓸 것인가? 바로 그 고민의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듀얼 브레인 8장을 통해서 AI와 인간의 미래 관계에 대해 좀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봤습니다. 네, 귀한 자료로 생각할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주로 AI와 협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혹시 AI가 인간의 자기 성찰 능력을 도와줄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안의 편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AI가 데이터 분석으로 좀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더 깊은 윤리적 고민을 하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파트너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보는 과정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AI 때문에
뭐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 많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듀얼 브레인, 구장, 변화하는 직업과 새로운 기회에서는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AI가 정말 우리 일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역량은 뭘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정보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찾고 또 어떤 통찰을 얻어야 할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책 9장에서 딱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더라고요. 아, 공포심보다는 다른 걸 보라는 거군요. 네. 그보다는 일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변화는 뭐 이미 시작됐으니까 피할 게 아니라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바로 그 방식의 변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물론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건 AI가 많이 대체하겠죠. 근데 동시에 예전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직업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아, 새로운 직업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를 찾는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아니면 AI가 특정 작업을 더 잘하게끔 가르치는 AI 트레이너. 또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있죠. AI한테 어떻게 질문하고 지시해야 최적의 결과를 얻는지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아, 프롬프트 엔지니어. 네. 네. 그리고 AI 기술의 윤리적인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 또 사람하고 기계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협업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들이네요. 그럼 기존 직업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니요. 기존 직업들도 가만히 있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AI 진단 보조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럼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고요. 더 정확하게요? 네. 또 학교 선생님들은 AI 튜터 시스템 같은 걸 활용해서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맞는 그런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 전문성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거죠. 아, 기술을 도구로 쓰는 거군요. 자기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능력이 중요해질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물론 뭐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능력 이런 기술적인 스킬도 필요하긴 합니다. 네, 기술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 오히려 창의력이나 어떤 복잡한 문제를 깊게 파고들어서 해결하는 비판적 사고력, 또 여러 사람이랑 같이 시너지를 내는 협업 능력, 그리고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윤리적인 판단력, 이런 아주 인간적인 역량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 인간적인 역량이요? AI 시대인데 오히려? 네, 역설적이지만 그렇죠. AI를 그냥 쓰는 걸 넘어서 이걸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AI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유연성, 이게 이제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 점이 진짜 중요한 변화 같아요. 어떻게 보면 AI 덕분에 우리가 좀 뭐랄까 지루할 수 있는 반복 업무에서는 벗어나고 각자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기회를 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일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뭐 자아 실현이라든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통로로 의미가 확장될 수도 있겠네요. 좀 희망적인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전망이죠. 그래서 이 변화에 성공적으로 올라타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략이요? 네, 첫째는 평생학습 태도.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꾸준히 배우고 자기를 계속 발전시켜야 하고요. 둘째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폭넓은 네트워크를 쌓는 것. 그리고 셋째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호기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해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군요. 그렇죠. 책에서도 두려워할 시간에 차라리 도전하고 탐색하면서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AI가 일자리를 그냥 없애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의 의미 자체를 바꾸는 어떤 촉매제다. 이렇게 인식을 전환하는 게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변화하는 직업 지형도에 대해서 일단 열린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기술 역량은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다가 창의성,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 또 윤리의식 같은 이런 인간 고유의 강점을 계속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 고유의 강점. 네, 그래야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길일 테니까요. 그리고 일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네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 내 성장이나 뭐 사회적인 기여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요. 그렇죠.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책 9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 변화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뭐랄까, AI 시대를 잘 헤쳐나갈 나침반을 얻는 셈이죠. 네. 오늘은 듀얼 브레인 9장을 통해서 AI 시대의 일과 기회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통찰들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술이 점점 더 많은 것을 대신해주는 미래가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동화 너머에 있는 당신의 고유한 강점, 그리고 당신의 기여는 어디에서 빛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 10장이죠. AI 활용 역량 키우기. 이 부분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 AI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고 또 뭐랄까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좀 실질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런 거구나 하고 통찰을 얻으실 수 있게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 책에서 말하는 AI 리터러시라는 게요. 단순히 AI 기술을 아는 거? 그 이상이더라고요. 네, 그쵸? 단순 사용법을 넘어서는 거죠? 네.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걸 좀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이걸 실제 문제 해결에 잘 써먹는 능력,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술 자체를 아는 거랑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른 차원이다. 네. 책에서는 그 활용의 시작점을 바로 문제 정의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I로 뭘 하고 싶은지, 뭘 얻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네네. 그리고 그걸 AI가 딱 알아듣게끔 좋은 질문, 그러니까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만드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하죠. 프롬프트 설계 능력. 네, 그냥 시키고 결과만 받는 게 아니라 뭐랄까 AI랑 같이 대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AI가 주는 답변들 있잖아요. 이걸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즘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AI가 막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걱정도 많은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비판적 사고. AI가 주는 답변은 그냥 초안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요. 최종 판단은 결국 우리,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죠. 초안이다. 네. 왜냐하면 AI는 편향된 데이터를 배웠을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없는 말을 막 지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처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AI 결과물을 좀 의심해보고 다른 정보랑 비교해보고 이 교차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차 확인. 네, AI는 정말 강력한 조수이지만 뭐든지 다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이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또 비판적으로 볼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럼 실제로 이 활용 능력 자체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 문서 초안 작성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아니면 아이디어 구상 같은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여주거든요. 네네. 예시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직접 해보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직접 해보는 거. 네, 계속 AI랑 대화하고 또 피드백 주고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거죠. 이론 공부보다는 계속 써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능력이 향상된다는 관점입니다. 결국은 이게 끊임없이 배우고 계속 적응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AI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저자도 결론적으로 AI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생 학습자예요. 기주도성. 이게 진짜 AI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기술은 계속 변하겠지만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 자체는 계속 중요하다. 그렇죠. 그 능력은 계속 가져가야 하는 거죠. 오늘 듀얼브레인 10장을 통해서 AI 리터러시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핵심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겠네요. 첫째, AI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원리나 한계 같은 거요. 네, 이해가 먼저죠. 둘째,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 프롬프트 설계. 셋째, 결과를 항상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해야 하고요. 네, 검증 중요합니다. 넷째, 꾸준히 사용하면서 익숙해져야 한다. 실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 평생학습. 이게 AI 시대를 잘 헤쳐나가기 위한 기본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우리가 AI를 그냥 잘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가 주는 피드백이나 좀 비판적인 사용을 통해서 AI 자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용자를 넘어서서 AI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좀 더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이요. 앞으로는 그런 고민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와, AI와의 관계를 좀 새롭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단 몰릭의 듀얼 브레인이라는 개념, 이걸 다룬 자료들을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AI를 그냥 도구가 아니라 우리 뇌랑 같이 일하는 두 번째 뇌처럼 쓴다는 건데요. 네, 맞아요. 인간이랑 AI가 진짜 한 팀, 듀얼 브레인이 된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 접근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들이 사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AI랑 잘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핵심은 AI가 가진 능력, 그리고 인간만이 가진 어떤 직관이나 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잘 조화시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그 AI하고 인간 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자료들 보면 AI는 막대한 데이터 처리, 빠른 분석, 논리 이런 건 강한데 근데 맥락 파악이나 창의성, 윤리적인 판단 이런 건 좀 서툴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듀얼 브레인에서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 차이점이 협력이 왜 필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그 강력한 분석력은 빌려 쓰되 최종적인 판단, 의미 부여, 그리고 책임. 이건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AI가 복잡한 계산을 막 순식간에 해주면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지?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이걸 결정하는 팀 같은 거죠. 만약에 AI가 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 판단력이 무뎌지는 싱글 브레인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있고요. 팀으로서 협력하는 방식도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던데요. 켄타우로스 모델하고 사이버그 모델.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비유가 재밌죠. 그 켄타우로스는 역할을 딱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가 초안을 막 쓰면 인간이 그걸 보고 검토하고 고치고 뭐 이런 식이죠. 반면에 사이보그는 좀 더 합쳐진 느낌? 인간이 생각하는 과정 중에 AI가 실시간으로 막 정보도 주고 아이디어도 던져주고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더 긴밀하게 붙어있는 느낌이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모델을 쓰든 간에 AI가 주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비판적으로 보고 질문도 던지고 이건 좀 아닌데 하면서 수정하고 내 생각의 재료로 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AI는 파트너이지 정답 자판기는 아니니까요. 하긴 그렇죠. AI가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 창의성 부분도 좀 새롭게 보이네요. 보통 AI 하면 창의성이랑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창의성을 막 증폭시킨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AI 자체가 엄청 창의적이다라기보다는요. 인간이 창의성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 좀 더 가까워요. 환경을요? 네. 반복적이거나 좀 지루한 작업 아니면 방대한 자료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AI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인간은 좀 더 본질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생각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요. AI가 던져준 수많은 아이디어 조각들을 보고 우리가 완전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요.
데이터 분석으로 창의적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조력자 역할도 하고요. 그런 변화는 당연히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크게 주겠네요. 이제 단순 지식 암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뭐 이런 인간 고유의 역량이 훨씬 중요해지겠어요. 그렇죠. AI가 개인 맞춤형 학습 도우미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선생님 역할도 바뀔 수 있죠. 그냥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 잠재력을 끌어내는 멘토나 코치처럼요. 역할 변화가 크겠네요. 네. 그리고 AI 시대는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학교 교육만으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스스로 배우는 평생학습. 이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AI는 이런 평생학습을 위한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결국에는 AI를 얼마나 잘 알고 잘 쓰느냐, 즉 AI 리터러시, 이게 핵심 역량이 되겠군요. 동시에 AI한테 너무 휘둘리지 않고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딱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정확합니다. 그 둘 사이의 균형, 이게 정말 중요해요. AI가 가끔 그럴듯하게 틀린 정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들어내거나 좀 편향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약점을 알고 항상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AI는 정말 강력한 도구고 파트너지만 마지막 결정과 그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 이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AI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듀얼 브레인 관련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AI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얻은 것 같아요. AI를 뭐 경쟁 상대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지능을 확장시켜주는 파트너로 삼는 법, 이걸 고민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핵심은 AI와 인간, 이 둘의 강점을 어떻게 현명하게 융합하느냐입니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어쩌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AI와 함께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AI와 인간 공존의 미래 설계라는 책, 그중에서도 12장 AI와 인간의 미래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자료는요, AI 시대를 우리가 그냥 뭐 두려워하거나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AI랑 협력해서 더 나은 미래,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당신이 이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잡고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생각거리들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 중에 사실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요. AI와 인간의 관계를 경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랄까, 서로의 강점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공생적 파트너십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재정의하는 점이거든요. 아, 공생적 파트너십이요? 네. 단순히 같이 존재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죠.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거기에 그냥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실질적인 제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게 보이죠. 공생적 파트너십이란 말이 참 인상 깊네요. 그렇다면요, AI가 할 수 없는 혹은 뭐 해서는 안 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은 뭘까요? 자료에서 보면 창의성, 또 공감 능력, 그리고 복잡한 윤리적 상황에서의 판단력 같은 거, 이런 인간적인 가치가 AI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이 자료에서 좀 더 나아가서요. 예를 들면 AI가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인간의 감정 패턴 같은 걸 알아내고 이걸로 오히려 인간의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더 의외의 시너지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나요? 아,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 자료에서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을 그냥 지키자, 이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AI를 활용해서 오히려 이런 능력을 증폭시키는 방안에 주목을 하거든요. 증폭시킨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AI가 방대한 정보를 쫙 분석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면 인간은 그 통찰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겠죠. 아니면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그런 미묘한 맥락 있잖아요. 그걸 읽어내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하하. 이게 바로 AI와 협력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를 내려면
끊임없이 배우는 평생 학습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경험, 이런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군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 AI와 함께 일하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익히는 게 핵심이겠네요. 말씀하신 평생 학습이랑 유연성. 이게 정말 우리가 미래를 그냥 예측 불가능성에 맡기는 대신에요.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혹시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들 이런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을까요? 네, 그럼요.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상당한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 윤리적인 딜레마 또는 책임의 문제, 이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조하는데요. 아, 윤리적 문제요? 네. 예를 들어서 AI 결정의 공정성 문제, 또 투명성 확보 문제, 아니면 기술 접근성 격차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서요. 명확한 기준과 규범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기술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거죠. 듣고 보니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역할, 그리고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핵심만 딱 추려보면요. 첫째, AI와 인간은 서로를 대체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이거고요. 네, 맞습니다. 둘째는 미래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간 고유의 창의성, 공감 능력, 그리고 윤리적 판단,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점이네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런 미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윤리적 책임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활용 기준을 설정하는 주도권은 항상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네. 기술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니까요. 그 목적과 방향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삶과 일에서 AI와의 협력적인 미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AI를 그냥 단순히 업무 효율 높이는 도구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당신만의 가진 고유한 창의성이나 공감 능력, 경험과 이걸 결합했을 때 어떤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